최근 주식시장이 급락함에 따라서 오늘은 긴급 시장 진단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도 최수창 파트너 이담교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이담교 캐스터가 주요 국가의 6월 증시 등락률과 외국인 투자가들의 순매수, 순매도 종목을 정리했습니다. 전일 환율이 1292원대에서 마감하면서 환율 급등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외인의 셀코리아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수급의 부담에 따라서 국내 증시 흐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6월의 주요국 증시 등락률 그리고 외인의 매도액과 매매 종목을 알아봤습니다. 같이 보시죠. 먼저 이번 달의 주요국 지수 등락률 보겠습니다. 코스피와 나스닥, 니케이와 상해 종합지수인데요. 코스피 지수는 전일 기준으로 이번 달 초에 비해 약 10% 하락했습니다. 코스피는 전일 2,400선이 깨졌죠. 미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 단행 이후 코스피 시장은 긴축의 공포에 덮였는데요. 증권가는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증폭됐지만 그중에서도 국내 증시의 낙폭이 컸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대신증권은 원달러 환율의 상승으로 외국인 순매도세가 짙어졌고 급증한 반대 매매의 비중도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스닥 지수의 등락률도 보시죠. 네 지수 중에서 나스닥 지수의 낙폭이 가장 큰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번 달 초에 비해 약 12% 하락했습니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금리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니케이 지수는 약 6% 떨어졌는데요. 상해 종합지수는 상대적으로 낙폭이 작습니다. 약 4% 하락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 부진한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중국 정부가 봉쇄 완화와 기준금리 인하 등 부양 정책을 실시하면서 지수가 회복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6월 한 달간 외국인의 국내 증시 매도액 보겠습니다. 외인은 6월 첫 거래일부터 전일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4조 3,753억 원을 매도했습니다. 3월 이후로 매도로 일관하던 외국인이 5월에는 매수로 방향을 틀었었습니다. 하지만 이달 들어서 다시 거세게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는 건데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5,285억 원을 팔아치우면서 셀코리아 흐름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치솟는 원달러 환율에 따라서 외인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6월 외인이 매매한 탑5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순매수한 종목부터 보시죠. 외인은 이번 달에 우리금융주주를 가장 많이 담았는데요. 약 2,740억 원가량 매수했습니다. 금리 인상의 전통적인 수혜 업종이죠. 또한 우리금융주주는 고배당주이기 때문에 배당 매력 또한 매수 포인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2위는 SK이노베이션입니다.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정유사업 호조로 주목받았던 종목이죠. 약 2,165억 원어치를 담았습니다. 3위는 KTNG, 4위는 LG이노텍인데요. 5위에는 KT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외인이 순매도한 종목도 보시죠. 순매도 종목 1위는 삼성전자입니다. 6월 외인은 삼성전자 주식을 약 2조 8천억 원가량 팔았는데요. 삼성전자는 외인의 거센 매도에 5만 전자로 내려왔습니다. 증권가는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눈높이 하향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매도 종목은 2위는 카카오뱅크, 3위는 카카오페이입니다.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면서 두 종목의 주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죠. 외인은 두 종목을 각각 3,090억 원, 2,050억 원가량 매도했습니다. 4위는 LG화학, 5위는 삼성전기가 자리했는데요. 외인들이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들을 거세게 매도한 흐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6월의 증시 등락률 그리고 외인의 흐름 알아봤습니다. 네, 외국인의 셀코리아가 이어지면서 이 코스피의 외국인 지분율이 1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지난달 말 잠깐 매수로 돌아섰던 외국인이 다시 매도세로 돌아선 모습인데요.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좀 매도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최수창 파트너님, 외국인 셀코리아 계속될까요? 일단 뭐 언제까지 될 수 있을 것이다 확정적으로 얘기하거나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의 형태를 좀 찾아보면 올해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어제까지 정확히 14조 9천억, 약 15조 정도를 순매도를 했습니다. 이 금액이 역대급의 몇 번째인지를 좀 찾아보면 유추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과거에 서브프라임 사태죠. 2008년도에 1년간 팔았던 순매도, 1년간에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순매도가 33조였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는 코로나 때 24조 정도 팔았거든요. 이게 역대급이거든요.
근데 현재 16 정도 팔았기 때문에 사실상 세 번째로 큰 규모라고 볼 수 있겠는데 당시하고 다른 점들을 좀 비춰보자면 환율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사태는 금융 위기라는 어떤 시스템적인 본질적 위기에서 환율이 뭐 폭발적으로 급등했었고요. 지금 시점도 이제 1,300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의 일련의 과정 본다면 일정 부분 미중 무역 분쟁이 우려됐던 시점이라든가 과거의 기술주의 급락이라든가 예. 시기적으로 미국의 신용 강등 소식 등 위기가 있을 때마다의 수급을 보면은 지금 6개월 동안 외국인들이 팔았던 16조 원, 15조 원 정도의 순매도 금액은 역대급의 좀 임계치에 좀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보시면 올해 실적으로 외국인들이 팔면서 현 선물 쪽, 특히 선물 쪽에서 공격적인 매도를 이끌어내면서 시장을 좀 충격을 주고 있는데 예. 여기서 추가적으로 환율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실 때 환율이 서브프라임 때처럼 또는 우리나라 IMF 때처럼 1,500원, 2,000원대를 향해 갈 것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외국인들의 순매도세는 여기서 더 폭발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지만 그런 가능성은 희박하고 실적으로 지금 무역 수출액이 증가하고 있는 국면에서의 에너지 수입에 따라서 좀 무역 수지가 나오고 있는 점에 있어서 이런 부분 일정 부분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1,400원, 1,500원대까지 환율이 급상승하기보다는 적절히 지금 시점에서 임계치에 도달하거나 환율이 좀 꺾일 가능성이 있어라고 바라보신다면 지금 외국인들의 순매도 15조 원대는 임계치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에서 어떤 터닝포인트의 좀 모멘텀이 많은 분들이 그러면 지금 긴축에서 갑자기 정책을 변환해서 뭐 부양책으로 나온다면 좋은 거냐? 부양책 나온다면 좋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겠죠. 인플레 억제에 대한 통제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시장에서 전환되는 모멘텀의 어떤 그 요소랄까요? 그 부각을 본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 두 가지를 봐요. 첫 번째는 경제 지표 중에서 무역 수지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유가 상승에서 무역 수지가 악화되고 있고 월별 무역 수지가 흑자로 전환되지 않고 있는 점에 있어서 무역 수지가 흑자로 전환되는 시점 그리고 이제 여러분 6월 달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는 국면이라면 다음 달부터는 2분기 실적 모멘텀과 더불어서 발표되는 것과 더불어서 각종 경제 지표들 그리고 3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들이 반영이 나오면서 이러한 이슈들이 시장의 전환점의 터닝포인트를 잡아줄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게요. 최근에 우리 투자자들이 증권회사에서 돈을 빌려가서 주식을 사는 신용융자 이게 이제 주가가 급락하다 보니까 또 반대 매매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전체 거래 대금의 약 10%에 달한다 그러는데요. 이 반대 매매 언제쯤 줄어들까요? 일단 줄어들 수 있는 건 제가 예상하건데 이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반대 매매 현상이 나오면 투매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기계적으로 던지는 거기 때문에 반대 매매가 나오면 오히려 그 다음이나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옵니다. 항상 그래왔기 때문에 오히려 투매가 나오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면 오히려 받아버려도 단기적으로 상승의 수익을 만들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게 지금 중요한 게 반대 매매나 신용 때문에 증시가 계속 빠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개인 투자분들은 뭐 신용을 쓰시면 안 돼요. 또는 반대 매매가 나와야지 증시가 올라가요.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건데 증시가 이런 수급 때문에 하락합니까? 하락의 이유는 경제가 실적이 좋지 않거나 기업의 실적이 좋지 않거나 경제 지표가 악화되고 둔화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락하는 거. 그런 하락 속에서 평가 손익이 나오고 거기서 신용을 썼던 분들이 반대 매매가 기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요인이 나오는 거고 단기적으로 어떤 증폭되는 현상이 나오는 거지 신용 때문에 증시가 못 오른다? 제가 팩트, 오해와 진실을 풀어드릴게요. 차트 한번 잡아주시면 자 지금 이 화면에 보시면 제가 2020년도 3월 달부터 21년도 구간입니다. 이게 빨간색이 신용 잔고입니다. 네. 신용이 증가하면서 증시 상승 효과가 나왔거든요. 네. 반대로 지금 시점으로 돌아오면 신용이 감소하면 증시 하락이 나옵니다. 네. 그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신용이라고 해서 대출이라는 돈은 뭐 가짜 돈입니까? 똑같은 돈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유동성이라는 돈이 들어왔을 때 그 효과가 나오는 거죠. 경기 부양에서 FMC에서 저금리에서 그 유동성의 효과가 있듯이 신용이라는 것도 결국 돈이고 대출이라는 돈이라고 해서 이 돈은 증권사에서 돈 안 받습니까?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적으로 이런 투매 현상이 나오는 거는 신용의 관리를 잘 못하셨던 분들에서의 아픈 손실은 있겠습니다만 증시에 있어서 실제로 수급상 신용의 증가가 됐을 때 상승 효과가 나온다는 점에 있어서 오히려 신용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기술적으로 지수가 주봉상 5주 이평이 종가를 3번 연속 상회를 하면 실적으로 하락의 급락은 멈추면서 터닝포인트에 보여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신용에 대해서는 오히려 증가가 되거나 반대 매매는 좀 잦아들 가능성이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또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이 북한의 연쇄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그래서 이것 또한 시장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인데 최수정 박사님, 이 대북 리스크 또한 또 시장에 영향을 미칠까요? 대북 리스크는 우리가 과거 계속 겪어봤던 경험치에 의해서 과거와 특별히 다르지 않을 거라고 전망하는 게 저는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봐요. 예. 새로운 어떤 모멘텀으로 뭐 북한이 갑자기 핵실험을 안 했던 것도 아니고 또 미사일을 안 쐈던 것도 아니라 과거와 다르게 뭐 새롭게 받아들일 필요성 없다고 봅니다. 다만 한 가지 좀 예의주시할 부분은 새 행정부가 들었을 때 과연 안보 외교 부분에 있어서 북한하고의 대응 관계에 있어서 어느 식으로 갈 거냐거든요. 나 이것 또한 보면 과거 국내에서의 정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뭐 좀 다른 목소리를 냈지만 북한하고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악화된 적은 없거든요. 예. 뭐 악화는 된 건 있습니다만 그때 증시에 폭발적 영향을 줄 만큼 악화된 적은 없었기 때문에 특별한 리스크로서 부각되지 않을 거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시장이 빠지면서 정말 이 대북 리스크가 커진다면 외국인들이 지금 지분율 30%지 않습니까? 그럼 시장에서 지금 시가총액이 현재 보니까 코스피, 코스닥 합쳐가지고 2,200조인데 예. 한 700조 정도의 자산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시장에서 대북 리스크가 커진다거나 또는 지금까지 빠졌을 때 가장 손해본 것은 외국인들입니다. 안 그렇으면 지분 가장 많은 700조인데 뭐 거의 2,600조, 700조가 갔다가 줄어든 거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외국인들이 이런 대북 리스크 때문에 지분을 다 팔고 도망갈 일은 없다. 그래서 이런 영향을 좀 미배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전 세계 금융시장을 흔들었던 FRB의 제롬 파월 의장이 이번 주 상원에서 22, 23일 날에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과연 어떤 멘트를 낼 건지 한번 전망 부탁드립니다. 시장과 소통한다는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과 소통하는 발언에서 시장이 악화되는 요인들을 강하게 얘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인플레이션에 있어서 통제 가능할 수 있다.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 뭐 FOMC를 통해서 미국 행정부도 이런 모든 최선의 정책을 펴서라도 인플레이션 통제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이 되고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경기 침체로 가지 않을 것이다. 여전히 시장은 연착륙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에 대한 발언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투자자들 심리가 얼어붙었을 때 그런 발언들 쪽에서 좀 긍정의 시그널을 찾고자 하는 심리가 반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네, 여전히 우리 시장 답답한 상황입니다. 불확실성 계속된 상황에서 이 하방 압력 좀 더 받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뭐 지금 이제 매수에 들어가도 된다 이런 의견도 나오는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증시 지금 변동성은 좀 불가피할 거예요. 예. 그런데 뭐 증시 변동성 다들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이 시점에서 제가 얘기해 주는 거 심리적으로 긍정의 태도를 좀 갖고 있자. 대한민국 증시가 위기가 오고 늘 그럴 때마다 결국 성장해왔고 1000포인트에서 200포인트까지 떨어졌고 다시 200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 미만으로 떨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결국에 자산이라는 거는 긍정의 마인드로 오랫동안 가져가서 그걸 끝끝내 이겨낼 수 있는 예. 그런 투자의 마인드가 필요한데 시장이 쭉 빠질 때는 절망스럽고 다 무너진 것 같고 내 자산이 사라질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 자산이 사라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럼 어떤 자세를 지금 취해야 되냐면 투자 전략을 저는 요 한 가지 지표를 보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자료를 보시면 글로벌 100대 브랜드 가치입니다. 이 화면에 지금 나올 텐데 10년 전에 세계 글로벌 100대 브랜드입니다. 당시 국내 기업은 17위에 삼성전자였고 예. 61위에 현대차인데 당시 보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IBM, 그다음에 HP 지금 순위 상위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순위는 많이 올라갔잖아요. 삼성전자 5위. 그리고 자동차도 지금 메르세데스 벤츠, 도요타, 그리고 현대차도 35위까지 많이 급성장한 브랜드 가치를 보여주는데 특이한 점이 있다고. 10년 전에는 하드웨어는 PC 쪽에서의 성장이었다면 지금 시점에서 애플이나 아마존 같은 경우,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결국 소프트웨어 쪽이고 스마트폰의 어떤 PC에서 스마트폰 변천됐던 이 하드웨어 제품에서 새로운 글로벌 브랜드 가치 기업들이 탄생했거든요. 거기에 핵심 소프트웨어가 됐던 뭐가 발달하더라도 하드웨어 반도체는 꼭 필요하다는 거고 또 하나는 자동차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졌다는 데서 향후에 10년 뒤에는 자동차가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예. 거.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지금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뭐 개별주, 대안주 찾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트레이더로 할 수 있으나 정말 이런 시점에서 싸게 매수할 수 있는 저는 핵심 우량주. 세계 탑5 안에 들어가는 삼성전자. 여러분이 들어갈 것이 아니라 이 가치를 믿고 브랜드 가치가 더 성장하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한다면 전 대한민국에서 지금 시점에서 반도체나
2차 전지 배터리나 자동차 기업에 대한 저가 매수는 여전히 유효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매입해서 자산을 가져갈 수 있는 저가 매수 좋은 예. 기회라고 보여지지 지금 증시 변동성이 일일비하면서 주식을 팔고 나가는 그런 국면에 우는 좀 범하지 우라기보다는 그런 대응을 좀 삼가해줬으면 어떨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시장 변동성 여전한 상황에서 우량주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된다 말씀 주셨습니다. 최수창 와운의 파트너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